53페이지, 페이지 53페이지. 자, 철골 구조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뭐 올해도 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앞전은 뭐 전반적인 종합 문제 한 문제 출제했고요. 한 문제는 저걸 출제했습니다. 저거 철골 저거에 대해서 했죠. 철골 비파괴 검사법 중 초음파 탐상법에 대해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일반 강제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600도씨 전후 온도차가 되면 항복 강도의 절반 2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900도씨 이상 온도가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강도 제로 상태가 됩니다. 강도 제로 상태를 가져옵니다. 항복 강도 제로입니다. 900도씨. 그래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옛날이죠. 9.11 테러이죠. 무역센터 건물에 비행기로 충돌한 이유가 화재를 일으킨 거죠. 그 구조물이 무엇입니까? 철골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온도가 낮아질수마다 치성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자, 치성은 이게 치성이었죠. 치성은 변형하고 하면 뭐다?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뭐다? 치성이라고 해. 치성.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치성 성향을 많이 띠죠. 거의 재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면 돼. 옛날에 쫀디기 기억나시죠? 쫀디기가 추운 데 있으면 치성 성향 띠죠. 탁 부러지죠. 그래서 드실 때 불에 노곤노곤 구워서 드셨죠? 살짝 연탄 불에 얹어서. 자, 그리고 3번에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 이 항복 강도는 증가한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겁니다. 두께하고 항복 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하고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인가? 탄소 함유량이에요.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탄소 함유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강도하고는 두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탄소 함유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강도 증가죠. 그럼 탄소 함유량이 어디도 용접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강도 증가된다. 그런데 용접성은 어떻게? 떨어집니다. 자, 기억하세요. 강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강도는 뭐다? 증가하지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나오죠.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강도는 증가됩니다. 그런데 용접성은 떨어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강도가 증가된다고 해서 강도가 증가된 강제라고 해서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가 증가해도 탄성계수는 유사합니다. 탄성계수는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거. 탄성계수도 따라서 증가한다 하면 OX, X입니다. 탄성계수, 영계수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재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에서 현강의 프렌지 두께죠. H는 현강의 명칭을 나타낸다 했죠. 현강의 명칭을 나타내 H현강이고, 그 다음에 150은 현강의 높이 A를 나타낸다 했죠. 현강의 높이 춤을 나타낸다. 그리고 현강의 폭 B가 120이고, 그 다음에 웨버 두께가 먼저 나타내죠.
웨버 두께가 먼저 나타나고 6이 웨버 두께고 마지막이 뭐다? 프렌지 두께 순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3번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읽어 두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가면 4번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4번. 3번은 심심하면 한 번씩 봐놓으세요. 4번에 보시면 강제 SM490에서 SM을 쓸 수도 있고 또는 SS를 쓸 수도 있고 SN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490 또는 520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강종을 나타내죠. SM은 뭐다? SM은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고 SS가 일반 구조형 건축 구조형은 뭐다? SN이라 했습니다. 스틸 머린의 약자 M을 땄고 스틸 스트럭처 SS 스틸 U 스트럭처에서 SN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490은 꼭 명심하자. 이거는 최저마다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그죠?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490 뉴턴 퍼 제곱미리다 이거야. 제곱미리당 몇 뉴턴의 힘이 적용되니 이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요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가 파스칼이라 했죠. 메가 파스칼 단위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항복 강도는 이것이 약 70% 전후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거의 490의 항복 강도는 325가 됩니다. 325 뉴턴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520이 주어지면 보통 이겁니다. SS 있죠? SS 490 이상은 용접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490 기준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그냥 쓸 걸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520을 쓰면 이때 520의 항복 강도는 355입니다. 520의 항복 강도는 355 뉴턴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 기호 끝 알파벳은 충격 흡수 에너지 시험 보정 값에 따라 규명하는데 시험을 통해서 규명해요. 근데 이 사료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A, B, C가 용접의 양호성을 나타내는 그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자 거기에서 답은 이거 가지고 틀리게 했는데 아마 교수님들은 아마 여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에서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종 가지고는 과연 다루겠느냐? SS, SN 저 가지고 한번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주의.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에서 하고 좀 주의해야 돼요. 철근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철근은 보통 SD 이렇게 350이다 400이다 쓰면요. 우리가 철근에서는 SD가 무슨 철근? 이형 철근을 나타내죠. SR이 원형 철근이었죠. 그리고 D의 수치 그는 무슨 강도다? 이건 인장 강도라 했죠. 얘는 항복 강도. 이거는 항복 강도라고 했죠. 항복 강도. 자, 철근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하고 뭐다? 합성돼야 돼. 근데 강제는 어떻게 혼자 골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리지는 겁니다. 하나는 인장 강도로 표현하고 하나는 뭐다? 항복 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철근은. 명심하세요. 한 번은 다룰 것 같은데 아직 안 달았다는 게 신기해요. 구조 교수들이 아직까지 안 달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내가
보니까 구조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다른 거 전공하신 분이 구조 전공은 분명히 한번 다룰 건데 좀 보세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의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일반적인 도장 작업 대기 온도 5도씨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5도씨 미만엔 작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몇 프로 이하일 때 작업을 8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80%는 안 나와요. 시방세 명심하세요. 80%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 80%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80% 기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85% 초과시는 작업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뒤에 체크하십시오. 몇 도씨? 43도씨 이상입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몇 도씨? 43도씨. 자, 가사시간은 이걸 가사시간이라 했죠. 계라나 경화가 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사용시간이 자극 가능한 시간이 가사시간입니다. 가사시간. 계라나 경화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라 해. 가사시간. 이어서 가사시간은 주의하십시오. 여성분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했습니까? 가사 아니었습니까? 그 가사인 것 같은데. 우리는 남녀공학이라서 우리 남자는 다른 거 하고 여성분은 딴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지 표면 온도가 이설적 온도보다 얼마 이상? 3도씨 이상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자, 만약에 표면에 뭐가 됩니까? 칠할 표면의 소지 표면 온도가 이설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막이 어떻게 나중에 다 들떠져. 그래서 그 표면 온도가 3도씨 이상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외 시공시 강풍이나 비눈, 자, 이슬 내리는 환경의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도장 작업 시 주의 용접 작업 등 불빛을 유발한 작업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도장은 휘발성 용제를 많이 쓰죠. 그렇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도장 작업은 중지해 주시. 휘발성 있는 것, 용접 작업 같은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공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철골 부지에 농막이칠을 할 필요 없죠. 자, 그럼 농막이칠은 어느 때 합니까? 농막이칠은 이건 간단히죠. 노출 부분입니까? 노출 부분만 농막이칠을 하면 돼요. 맞죠? 노출 부분. 노출 부분을 농막이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농막이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이 5도씨 할 때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 렌치로 하면 됩니다. 렌치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립에서 면 맞춤되는 부분은 농막이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데도 농막이칠 필요 없죠? 고장력 볼트를 접할 때 마찰면도 농막이칠 할 필요가 없어요. 노출 부분만 농막이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 시 도막이 마르기 전 눈비나 강풍 이런 거 올 때도 칠 작업을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철골 공사의 용접 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요거 기출 문제죠. 자, 구멍이 연 부재 단면에 결손이 없습니다. 자, 얘는 구멍 뚫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면 결손이 없다는 것은 뭐가 된다? 재료가 절약된다는 거죠. 재료가 절약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장점도 낸다 한 이유가 이거예요. 기출 문제 지문에 1번에 썼잖아요.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디 거 내는가 저는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이걸 장점을 공부해 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단점에 보시면 저거 있죠? 3번 봐두셔야 돼. 그래서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양부 있죠? 용접의 양부 결정이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접합부 검사가 쉽다 해서 OX, X입니다. 접합부 검사가 용이한 것은 누구다? 누가 제일 용이합니까? 리벳 접합이죠. 접합부 검사가 용이한 것은 리벳 접합입니다. 용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뒤에 가 보시면 해놨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63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기본서가 이번에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서 거기 그거 보시면서 63페이지 보면 해놨죠. 용접부 비파괴 검사 그 해놨죠. 초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법, 자기분말 탐상법, 침투 탐상법 대표적인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작년에 초음파 탐상법 가지고 낸 거야. 초음파 탐상법은 사실상 이거잖아요. 여러분 초음파는 이거 상식으로 맞출 수 있도록 내줬습니다. 초음파는 여러분들 표면을 아픈 데가 표면 아픈데 헤어 내부 측정하기 합니까? 내부 결함합니까? 응?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만 수업을 오전하고 오후하고 야간하고 막 이랬더니만 다리가 조금 붓네요.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 결함이거든요. 그 표면 결함 이렇게 해서 낸 겁니다. 양양시험에. 여러분 혹시나 해서 그거 보세요. 제 괜히 종류만 해서 밑에 할 건데 작년에 그 위에 종류만 했지만 실제 초음파 탐상법 더 가서 냈습니다. 내가 제야 원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검사법 있죠. 그래서 23번 문제 미리 할게. 철골부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을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방사선 투과법이 있고, 근데 2번에 반발 경도법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의 뭐가 됩니까?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발 경도법. 자, 반발 경도법 뭐 가지고 합니까? 슈미트 햄머 가지고 합니다. 예. 슈미트 햄머 가지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고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측정 시험입니다. 얘는 명심하시.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법에서 반발 경도법은 콘크리트의 뭐다? 압축 강도 시험입니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 시험인데 뭐다? 비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파괴 시험, 반발 경도법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초음파 탐상법을 냈으니까 혹시나 해서 방사선 투과법 있죠? 그거 보세요. 무슨 투과법? 방사선 투과법 봐놓으세요. 방사선 투과법. 방사선 투과법에 대해서 보시고, 걱정이 되면 자기 분말 탐상법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런데 방사선 투과법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문제가 검사 상태 기록으로 보존도 가능하지만 문제가 이거죠.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장소에 제한을 받잖아요. 방사선을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엑스레이 찍어요? 안 찍죠? 맞죠? 방사선실에 가서 찍잖아요. 그래서 얘는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방사선 투과법은. 조심하세요. 단점이 검사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미연 비염 있죠.
미음, 비읍, 시옷 단점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미음, 비읍, 시옷. 그래서 비읍 보면 검사관 판단이 개인의 판정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뭐 기록 가지고 이렇게 판별할 때, 분석할 때 있죠? 그죠? 그래서 의사들도 오진 같은 게 많잖아. 맞죠? 간혹 가다가 멀쩡한 사람 암 환자로 만들고 말기암 환자로 만들고 이러잖아. 그리고 다 죽으려고 막 다 처리했지만 아무 없다 하네. 그 다음에 미세한 균일의 발견이 곤란합니다. 방사선투과법은.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원위치 하십시오. 그래서 접합부 검사가 어렵습니다. 다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그 용어 중에 있죠? 해설 중에서 적어 봐두세요. 거기에 자, 마지막 12번 있죠? 마지막 12번 제일 뒤에다 스켈럽 써놨죠? 스켈럽에 대해서 그거 한번 봐두세요. 12번 용어 요거 봐두십시오. 그리고 5번 6번 봐두시고 루트. 루트는 홈의 그루브의 밑부분을 뭐라 한다? 루트라 했고, 그루브가 자 맞댄 용접에서 두 부재에서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홈을 뭐다? 그루브라 합니다. 그래서 스켈럽하고 조금 구분해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한 부재에 설치한 홈을 뭐라 하다? 스켈럽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비교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리벳은 간단히만 알아두세요. 리벳은 간단히 공부하는데, 리벳은 먼저, 리벳은 전단 접합이라 했죠. 자, 리벳 접합은 무슨 접합이다? 전단 접합입니다. 리벳 접합은 전단 접합입니다. 전단 접합. 리벳 접합은 전단 접합입니다. 그래서 보통 리벳 내부에는 무슨 힘이 적용된다? 전단 응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판재는 리벳하고 맞닿기 때문에 지압 응력이 생겨요. 판재는 지압 응력이 발생되는 것이 리벳 접합입니다. 전단 접합입니다. 리벳이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판재가 찢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리벳의 허용 내력은 리벳 직경에 대해서 산정하는데, 왠가 하면 리벳이 무엇을 받기 때문에 전단 응력을 받기 때문에 리벳 직경이 커야 돼요. 직경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2번에 구조상 중요한 부재의 담배 체계는 리벳 최소 개수 몇 개? 2개야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이거야.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 리벳 뚫을 때 있죠? 현장에 볼트나 이런 거 뚫어놨죠? 그 뚫은 만큼 원래 체결하라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경주가 붕괴된 이유가 최소 개수로 2개로 쪼은 거야. 원래 4개 뚫으면 4개 끼우라는 거고 6개 뚫으면 6개 하라는 건데 설계자가. 근데 인간들이 2개만 쪼아가 붕괴 최소 개수 쪼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쪼으면 돌아가죠. 회전이 되거든. 그래서 최소가 몇 개다? 2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리벳 접합부의 부재의 판두께 총합은, 그 리벳 접합 판두께 총합을 영어로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라고 하네. 그립은 리벳 직경의 몇 배로 한다? 5배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립은 직경의 5배 이하입니다. 지름에. 직경의 5배 이하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조건 안 주어지면.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볼트나 이런 건 다 동일하게 가줍니다. 그래서 저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이 무엇이다? 용접입니다. 용접은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혹시나 조금만 알아두세요. 너무 리벳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리벳은 이거 꼭 기억하면 돼요. 리벳 접합하면 기억하실 것이, 얘는 자, 접합부 검사가 어떻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접합부 검사가 용이한 것이 무슨 접합이다? 리벳 접합이다. 이거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자, 고력 볼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고력 볼트 하면 기억하실 것이, 고력 볼트는, 자, 9번에 고장력 볼트를 고력 볼트라고 칭합니다. 고력 볼트 하면 무슨 접합? 마찰 접합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찰 접합으로서. 자, 먼저 1번에 볼트 조일 때는 전량을 한꺼번에 다 조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조임으로 나눠서 조고, 1차 조임에 전체 몇 프로를 조아진다? 80% 장력으로 조아지고 나중에 2차 조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조아서는 안 되죠. 어디부터 먼저 조간다? 중앙부를 먼저 줘야 됩니다. 중앙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아 나가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찰면에 들뜬 녹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찰면 상태는 사실 이게 돼야 돼. 마찰면은 상태는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하든지, 이거는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저걸 해야 됩니다. 마찰 개수가 일정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거 하는가 하면 블라스트 처리를 해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빨리 하려고 하면 보통 이걸로 해요. 붉은 녹 쓸 때까지 기다려서 하든지 아니면 블라스트 처리를 해줍니다. 블라스트 처리했네. 그러면 컵 블라스트나 숏 블라스트 가지고 표면을 가공해줘요. 그치지? 블라스트라는 것은 이 금속 알갱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표면을 가공 때려주는 걸 블라스트 처리라고 해요. 블라스트 처리라고 했네. 블라스트 처리해서 마찰 개수를 일정 이상 확보를 해줘야 돼요. 마찰 개수가 커지면 마찰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찰면 상태는 사실상 마찰 개수가 0.45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0.45 이상 확보가 돼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붉은 녹일 때 마찰 개수가 0.5가 되거든. 붉은 녹일 때 마찰 개수가 0.5거든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호 이상 확보가 되거든, 붉은 녹이. 그래서 일부러 돈 들이가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찰면 금속 알갱이 내가 때려버리면요 문제되죠? 자, 봐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5개의 방치에 붉은 녹이 발생한 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서 꼭 봐둬야 될 것 저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현장 시공 설비가 간단해서 노동력 절약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고력 볼트의 전단 및 지압 응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놨어요.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각종 응력 부담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각종 응력 부담은 자 이렇게 가주시는 게 기본이다. 각종 응력 부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제일 강한 접합법이 무슨 접합? 용접 접합이 가장 강력한 접합이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가 두 번째라 했죠.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리벳 접합은 동격으로 봐주시고, 볼트 접합이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게 되면 가장 강한 것이 뭐다? 혼용하면 전체 응력을 부담을 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하고 요거는 뭐다? 동격이다. 동격. 고장력 볼트와 리벳 접합은 동격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보통 원칙은 이거죠. 용접과 볼트는 병용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할 때는 뭐부터 하더라? 원칙은 용접 후에 볼트 조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
고장력 볼트를 먼저 쪼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부담을 해 주시면 된다. 그 측면을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넘겨서 58페이지 보시면 자 12번에 불안정 용접 중에서 자 용접 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져 홈에 가장자리가 빈틈이 났는 것은 뭐다? 언더컷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는 2번, 3번, 4번에서 만들 거예요. 피트, 블로얼, 크레이트. 명심하세요. 자, 종합 문제 내면서 피트를 장난쳤거든요. 근데 블로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블로얼은 공기 구멍. 우리나라 말로 공기 구멍. 공기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용접 내에 자 미세한 기포 공기 구멍이 있는 것은 블로얼 되겠고요. 그래서 피트는 자 이 피트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것이 뭐다? 피트. 블로얼의 부상으로 생기는 게 피트라고 했습니다. 크레이트는 용접끼리 끝부분이었죠.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지는 부분이 되죠. 용융제 그대로 움푹 패인 부분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뭐다? 오목, 움푹 이렇게 나옵니다. 시방서에는 우묵하게 패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방서상은. 그래서 그것을 크레이트라고 했죠. 그 점을 세 가지를 조금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 것 해놨습니다. 자, 엔드 탭은 사실상 용접 결함이 아니죠.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뭐다? 보조 강판이 무엇이다? 엔드 탭이고요. 1번 엔드 탭은 크레이트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개시점과 종료점에 되어주는 보조제죠. 보조제가 엔드 탭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적어봅니다. 14번에 1번. 자, 뒷댐제. 자, 뒷댐제는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다 했죠. 자, 우리가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맞댄 용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 밑부분에 뒷댐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되어주는 게 뭐라 했지? 뒷댐제라 했죠? 뒷댐제. 여기가 뒷댐제가 됩니다. 그래서 뒷댐제는 그거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준하죠? 용융금속의 뭐다? 용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뒤에 있죠?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이 뭐다? 뒷댐제입니다. 자, 우리가 루트가 어디라 했어요? 여기가 루트라 했잖아. 이걸 뭐라 했어요? 루트. 이게 그루브잖아요. 그루브의 밑부분이 뭐다? 루트였죠. 루트 이 뒷부분에 뒷면에 받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뒷댐제입니다. 뒷댐제. 그래서 그루브 해놨죠. 그래서 용어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용어는 잘 봐놓으세요. 그루브는 아까 했죠. 맞댄 용접에서 두 부재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홈이 뭐다? 그루브고. 근데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은 뭐다? 스캘럽이었죠. 스캘럽하고 그루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루브 아까 봐두라 했죠. 맞댄 용접에서 두 부재 사이에 아까 그루브는 저기서 했죠. 5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그루브 했죠. 올해 아마 애들이 고민을 할 거야. 어디 갈까? 시방서에 갈 수 있는 데가 그 많은 것 중에 딱 3군데밖에 없더라고. 시방서 갈 수 있는 데가 딱 3군데입니다. 딱 3군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용어 쪽하고, 그 다음에 내합피복 쪽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아까 칠하는 데.
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지방세 가면 그쪽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잘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크레이트 나오죠. 자, 59페이지 14번에 3번. 용접시 용량 그대로 응고대 움푹 패인 부분.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움푹 뭐다? 패인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시방서상. 패인 부분을 뭐다?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움푹 패인 부분이 사실 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분화구 모양처럼 생겨서 뭐라고 한다? 크레이트라고 칭해지는데 크레이트.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용접은 본용접 전에 하는 것을 뭐다? 가용접이라고 합니다. 가용접. 그래서 우리 저거하고 같죠? 옷도 전체 하기 전에 제일 입어보고 이렇게 대충 맞추는 거 가봉이라 하죠. 가짜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임도 있죠. 본조임에 앞서서 미리 맞추는 가조임이라 하잖아요. 다 가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탈 터치는 기둥이음부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무슨 보아합니다. 메탈 터치는 기둥이음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 부분 면을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서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의 이음부가 아닌 뭐다? 기둥 이음이에요. 명심하세요. 메탈 터치는 기둥 이음 부분이다. 그것만 좀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5번은 혹시나 깊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철골 구조의 절단 및 개선이 아까 영어로 그루브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홈. 개선, 홈이죠. 홈 그루브, 개선이라고도 칭합니다. 간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절단할 강제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제거 후에 절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에 다른 부재 접촉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에 못따기를 할 경우 10mm 이상 둥글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러 가공,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 장치에 달린 자동 가스 절단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동 가스 절단기 가지고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스 절단의 경우입니다. 가스 절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걸 해주면 때문에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하고 비교하세요. 스케일러 가공은 뭘로 하고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스케일러는 스케일러 가공의 절삭 가공은 요거는 수동으로 해주고 가스 절단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합니다. 원칙.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용접보수의 전체 길이는 모재 담부 길이 20%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재료로 대체해 줘야 됩니다. 다른 20% 초과입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거 혹시 시방서상 다룰 걸 준비를 조금 해놨어요.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자, 맞대기 용접을 맞댄 용접을 시방서에서는 이렇게 맞대기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을 한 면으로 실시한 경우 충분한 용이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터 뒷면에 받치는 건 뭐라 했어요? 뒷댐제입니다. 뒷댐제. 자, 쉽게 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내면 뒷댐제를 꼭 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아까 용어 중에 있죠. 중요한 거 스케일업이나 맞죠? 뭐 뒷댐제라든지 뭐 크레이트라든지 있죠. 뭐 엔드탭이든 하여튼 이런 용어 중에서 있죠. 쉽게 되면 이렇게 하나 쭉 설명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도 안 냈거든. 그래서 과연 뭐가 낼지는 궁금해.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등장될 때가 됐어. 시기상 올해 공부해놔야 돼. 자, 용어를 낼지 용적 결함을 이렇게 갈지 둘 중에 하나를 갈 겁니다. 분명히 올해 시험은 올 준비해. 그래서 올해 용어 쪽 하고 있죠. 결함 쪽은 정확히 공부해 놓으세요. 예.
올해 어느 하나 부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메탈 터치는 해적, 요거는 기둥 이연부였죠. 그 다음에 엔드 탭은 용접 맞댄 용접에서 용접의 개시점하고 종료점에 설치해서 크레이트의 용접 계란을 방작해서 설치하는 보조제였죠. 커브 플레이트는 이겁니다. 판보 플레이트 그 뒤에서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더 떼어주는 판이 뭐다? 커브 플레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는 이거였죠. 자, 이렇게 강판을 갖다가 뭐다? 절곡해서 골 모양으로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거는 바닥판에 무슨 역할을 한다? 그 푸짐 역할을 한다 했죠? 데크 플레이트. 이게 데크 플레이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고장력 볼트의 조임, 재임,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하면 되죠. 그리고 2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서 힘을 주는 마찰 접합이죠. 그리고 3번에 얇은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고를 내어 요철 가공한 것을 뭐다? 데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닥판에 있어죠? 바닥판에 그 부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쓰면 사실 뭐도 증가돼요? 강성이 증가되잖아요. 그냥 슬래브보다 맞지? 밑에 판을 대놨으니까. 그리고 이거보다는요, 이게 더 강성 증가죠? 맞죠? 이게 강성 더 증가요. 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시어 커넥터 나오죠? 이거 제가 시어 커넥터 연락했을 때 이걸로 썼습니다. 철골 구조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는 스티프는 데마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는 올해 조금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우리가 요약집에서 그거 봤었죠? 맞죠? 그거 봐놔야 돼. 요약을 할 때 그 시어 커넥트 했던 거. 합성보 하면서. 합성보 다뤘던 거. 그러면 시어 커넥트 하면 뭘 기억하라? 합성보를 꼭 기억하셔야 돼. 합성보. 합성보는 자, 철골보하고 철골보만 한 것이 아니라 위에 뭘 설치했다?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연결해서 거동을 일치화시킨 거죠. 그럼 여기 슬래브가 있을 때, 자, 이 슬래브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LC판이나 경량기포 콘크리트 판이나 프리캐스트 판인 PC판 설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래브가 있을 때,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해 준, 철물이 무엇이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스터트 볼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커넥터다?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하러 전단 연결제예요. 전단 연결제. 그럼 얘가 수평 전단력을 받거든요. 얘가 이동하니까. 수평 얘가 이동함으로써 전단력을 받거든. 거기에 저항하는. 그래서 얘가 전단력을 받는 연결제라 해서 말한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이렇게 명칭이 부여된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허니콤보는 외부의 설비나 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해놨죠. 그럼 허니콤보는 이겁니다. 자, 기억하실 거. 얘는 층 높이, 층고를 줄일 수 있죠. 맞아요?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봅니다. 허니콤보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 이걸 보고 이걸 유출시켜야 돼. 그렇게 낮출 수 있죠. 왜냐하면 외부에다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럼 쉽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쭉 있으면 이 외부 부분에다가 여기에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다 구멍을 내놨으니까 일이 뭐가 지나간다? 설비, 배관이나 닥터 같은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높이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여 밑에 닥터가 지나가야 되죠. 그만큼 척 높이가 높아야 되잖아요. 명심하자. 허니까 뭐 어디다 구멍 뚫었다? 외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외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낸 거예요. 외부에 구멍 낸 게 뭐다? 허니캄보입니다. 허니캄보.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 해설에 보면, 자, 61페이지 해설에 보면 10번에 뭐가 나옵니까? 하이브리드 보이죠? 하이브리드 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보. 이 하이브리드 보는 이것이 하이브리드 보죠. 하이브리드 보는 용접 H 형광인데 하이브리드는 명심하세요. 용접한 거야. 그래서 프렌즈 오늘 왜 자꾸 떨어뜨리나? 자, 용접 H 형광으로서 이것이 다르겠죠. 프렌지하고 외부의 재질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프렌지는 뭘 쓰고 고강도 쓰고 외부를 뭐다? 저강도에서 용접한 겁니다. 저강도 일반 강제 쓴 거죠. 예, 강제를 다른 걸 쓴 겁니다. 강제의 재질을 다른 걸 써서. 그러면 수평부재인 자, 수평부재는 힘 부재잖아요. 힘을 담당해죠. 힘 모멘트. 그러면 힘 모멘트를 누가 부담합니까? 프렌지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쓴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용접한 거야. 용접 H 형광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는 조립한 건 아니고 용접 H 형광인데 프렌지를 고강도를 쓴 것이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니콤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이브리드보하고 또 나중에 배관 통로 이런 걸로 이용하는 게 또 하이브리드 보라 하면 안 돼요. 척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허니콤보고 척 높이는 허니콤보고 하이브리드 보는 이겁니다. 그럼 힘 모멘트를 적은 단면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경제적 개념으로 요거는 설계하는 거죠. 맞죠? 하이브리드 카를 왜 탑니까? 에너지 절감을 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 에너지 절감이 되나 모르겠네. 하이브리드. 실내 이용률이 높아지지. 쉽게 이거죠. 요거는 척 높이를 낮춰버리니까 많은 층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반자 높이를 유지하면. 맞죠? 조건상. 동일한 반자 높이를 유지하게 건설할 때 있죠? 동일 조건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척 높이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리 지나가니까 외부적으로. 그럼 저거하고 같죠? 우리가 플랫슬래브가 뭐다? 포를 설계를 안 했죠? 포를 설계하로서 척 높이를 뭐다? 낮출 수 있는 것 같이. 얘도 대신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주각 부성 부재에서 그 표 있죠?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뭐 있습니까? 앵커 볼트 나오죠? 자, 우측 61페이지 그 표. 앵커 볼트만 공부하세요. 베이스 플레이트 지문 한번 썼거든요.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 두 가지만 읽어두세요. 앵커 볼트는 이거라 했죠. 미리 기초 콘크리트에 볼트를 매입해 놓았다 했죠. 매입을 해 놓은 볼트가 무슨 볼트? 앵커 볼트입니다.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18번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볼고 간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시어 커넥트 전단 연결제. 자, 그리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합성보 있죠? 유학집에 써놨던 있죠? 합성보 꼭 공부해 놓으세요. 문제 만들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만들진 않았어요.
아이, 시중에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되거든. 명심하세요. 유사하게 다른 걸로 돌려서는 내는데, 그래서 합성보 있죠? 유학집에서 그 해설해 드리던 거죠? 또 새로워졌습니까? 아이고, 합성보 해가지고 5가지 적어 놨잖아요. 유학집에, 맞죠?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있었잖아. 데크 플레이트로 합성보를 만들면요, 데크 플레이트로 이걸 슬래브를 만들 때 있죠, 데크 플레이트 해놓고 콘크리트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다, ALC는 뭐라 했어요? 경량 기포코, 프리캐스트 판은 뭐다, PC판이죠. 이걸로 슬래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여다가 철근 배관에 콘크리트 쳐버리면 이겁니다. 두께가 달라지잖아. 슬래브 두께가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두께가 다르면 뭐다?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했죠? 처음입니까? 만들어 놓으면 안 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만들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 뭐다? 힘 모멘트를 보강해서 더 떼어주는 판이 뭐다? 커브 플레이트. 커브 플레이트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덧판. 덧판은 최대 몇 장? 4장 이하입니다. 덧판은 최대가 4장 이하입니다. 자, 스티프너는 마이너스점이네. 그리고 자, 거기에서 턴버클은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가 무엇이다? 턴버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번. 자, 1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보에서 중간 스티픈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나왔죠. 자, 이건데 스티픈을 크게 따지면 3개예요. 중간 스티프너가 있고 수평 스티프너가 있고 하중점 스티프너, 이 3가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하면 중간 스티프너라 경험해. 이걸 보통 스티프너라고 보통 명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자. 이거는 뭘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외부의 뭐다? 외부 플레이트의 자굴 방지 목적이 됩니다. 근데 5번 책 가시고, 자, 이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하기 위해서 떼어주는 겁니다. 5번은 커버 플레이트. 5번은 커버 플레이트.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20번에 판보에서 리벳 볼트 접하는 플랜지 커브 볼트의 최대 수는 몇 개? 4개. 4장이 됩니다. 4장. 그 다음에 플레이트 거드, 바로 뭐다? 판보. 플레이트 거드 판보입니다.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춤이 깊은 보의 거동을 나타낸다. 춤은 뭘 춤이라고 합니까? 높이. 보의 높이를 춤이라고 해요. 그러면 플레이트 거드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춤이 높아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용접이나 조립해서 만드는 거야. 판을 갖다가 프렌지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후판을 갖다 이렇게 여기를 용접할 수도 있고 고장력 볼트를 입에 형광돼 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이것이 판보인데 춤이 높아요. 교량이 쓰는 거네. 판보 플레이트거든 교량이 쓰는 겁니다. 춤이 깊은 보의 거동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수직 수평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세로만 쓰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가요. 그래서 간혹가 저런 데 볼 수 있어요.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기차를 여러 개 지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보를 길게 하거든. 그러면 보가 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럴 때 이 수평서 티폰으로도 가요. 판보로 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역사 건물 이런 데는 역사 건물 아니면 보를 갖다 박스 형태로 가는데 요새가 있어요. 박스형 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너무 앞서가도 안 내더라고. 이것도 안 내는데 아직. 그 다음에 3번에 주로 용접해서 제작하나 고력볼트 있죠. 이런 것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단이야 프렌지 국부자구리 지배제. 전단에 한 것은 뭐가 자구리 생겨요? 웨버죠. 자, 그러면 보통 프렌지는 뭘 받습니까? 힘 모멘트 받아요. 이 프렌지는 힘 모멘트 받아요. 프렌지 플레이트는 힘 모멘트 부담해요. 그럼 우리가 힘 모멘트를 받으면 한쪽은 뭐가 된다 계세요? 그래서 두 개인 이유가 한 놈이 뭐 받고 인장력 받고 한 놈이 압축력 받는다 했잖아. 그럼 얘가 인장력 받으면 얘는 뭐다? 압축력 받아요. 압축력. 그래서 두 개인 거야. 그리고 얘가 자굴이죠. 얘가 웨버가 뭐다? 자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전단, 얘가 전단력 부담한다 했죠. 전단이 커지면 웨버가 국부 자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뭘 넣는다? 스티퍼는 넣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주각부에 사용하는 보강재료와 관계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나와요. 배웠던 중에. 그러면 커버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 스티프는 뭐 시어 커넥터 뭐 이런 것들 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별도로 주각부 외울 필요 없어요. 주각부에서 혹시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저거 앵커 볼트 있죠?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다음 강구조 바닥 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한 거 플랫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 했죠?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였고 와플 슬래브는 이방향 뭐다? 장선 바닥판이 했죠? 이방향 장선 슬래브를 뭐다? 와플 슬래브였고 장선은 슬래브에 장선을 둔 것이 한 방향으로 장선 둔 것이 장선 슬래브였죠? 플레이트 슬래브도 무량판 구조였고 합성 슬래브가 바로 이겁니다. 예, 합성보입니다. 합성 슬래브. 자, 그래서 이것이 강구조 구조 바닥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내하 피복 나오죠. 여기 시방서 문제입니다. 우리 거기 다루었던 겁니다. 시방서.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칠할 때 습도는 5기준은 뭐다? 85% 이하일 때 하락했죠. 85% 초과되면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내하 피복제가 강제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 유의해야 된 습도 기준은 몇 %다? 70% 기준이에요. 이것은 70%입니다. 주의하십시오. 70%. 칠할 때 습도에 주의할 거는 70%. 5 기준은 몇 프로? 85% 초과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뿜칠공법의 경우 검사는 시공 후입니다. 시공 후에 두께를 코아 채취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뿜칠공법은 현장에서 직접 하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거 있죠. 외부에서 재료를 갖다가 많은 조적 공법이든 뭐 멤브레인 공법이든 이런 거는 부재를 다른 데서 만드는 걸 갖다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재료 반입시 합니다. 다른 공법은 재료 반입시 하고요. 명심하세요. 그런데 뭐만? 뿜칠공법의 경우는 시공 후로 갑니다. 명심하세요. 뿜칠공법은 시공 후로 가고요. 왜? 뿜칠은 현장에서 뿌리다 보니까 두께가 불균일하죠. 현장에서 시공 후에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조적공법이라든지 멤브레인 공법 이런 것들 등은 뭐가 된다? 재료 반입시 검사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써놓으세요. 조적공법이나 멤브레인 공법 등은 뭘로 한다? 재료 반입시하고 뿜칠은 시공 후. 그것 좀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5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